그래서 원래 이 콜텍스로부터 스티아툼, 살라무스, 다시 콜텍스, 콜티코스티아탈 트랙, 이게 원래 프라이머리 모터 시스템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서브탄션 알그라에서 도파미너직 뉴런이 여기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스티아툼에서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인풋이 있는 거죠. 이덕주 교수가 얘기한 것 같은데, 글루타메이터즈, 콜텍스에서 오는 글루타메이터즈 인풋, 그 다음에 서브탄션 알그라에서 오는 도파미너직 인풋,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포인트 투 포인트 모듈레이션은 포인트 투 포인트 시냅틱 트랜스미션은 이걸 의미하는 거고, 얘는 거기에 쌀이 붙어가지고 옆에서 도파민 방출을 통해서 얘가 갈 건지 말 건지를 문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건 많은 콜티칼 인풋의 정보가 스티아툼에서 모인다. 이것도 다 이덕주 교수가 얘기한 것 같고, 그 모이는 거의 핵심 뉴런은 뭐냐면 미디움 스파인 뉴런이고, 얘는 가바를 방출한다는 거. 가바를 방출한다는 가바가 뭐예요? 이니비토리 뉴런, 그 뉴로트랜스미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방출되는 뉴로트랜스미터는 가바다라는 의미는, 얘가 흥분이 증가되면 얘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클이 아까 콜텍스에서 베이절 갱글리아, 살라무스, 다시 콜텍스, 콜티코스티아탈 트랙으로 가는 인포메이션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은 얘 가바 방출이 억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원래 그 무브먼트 컨트롤에서 원래 작용은 얘를 억제하는, 그래서 가바 해가지고 다이렉트하고 인다이렉트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다이렉트 패스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서 스티아툼에서 아웃풋인데까지 바로 직접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흥분이 되면 여기서 가바 방출이 증가되고, 가바 방출이 증가된다는 거는 얘를 억제하는 거죠. GPI를, 글로브스 팔리디스 인터널 세그먼트, 눈온에. 그 다음에 이 글로브스 팔리디스 인터널 세그먼트도 역시 가바를 방출하기 때문에, 굳이 가바라 그랬죠. 얘가 억제되면 여기서의 가바 방출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가바가 방출이 증가된다는 건 얘를 억제하고 있는데, 그 방출이 떨어지니까 얘를 억제하던 게 풀리니까 얘의 활성이 살라무스의 활성이 증가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콜텍스로 야 움직여 하는 인포메이션이 많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운동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라는 거는 여기서 들어온 인포메이션이 한 번 더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치는 데가 글로브스 팔리디스 익스터널 세그멘트고,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서브살라믹 뉴클레어스고, 그런데 이것의 결과는 뭐냐면 여기서 방출되는 게 가바고, 그래서 얘를 억제하는데 얘가 또 한 번 가바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인다이렉트 패스웨이의 활성의 증가는 GPI의 활성의 증가를 유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바의 방출이 여기서 증가되는 겁니다. 가바의 방출이 증가되면 얘를 많이 이니비션하게 되는 거고, 올라가는 인포메이션이 확 줄어들게 되니까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는 무브먼트를 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파민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니까 도파민의 역할이 뭐냐? 다이렉트 패스웨이에서는 보통 D1 리셉터만 다이렉트 패스웨이에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다이렉트 패스웨이에는 D1 리셉터만 발현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시그널 세컨 메신저 시그널 트랜스덕션에서 D1 클래스는 뭐예요? 익사이테이터리였죠. 그러니까 D1 리셉터를 통해서 다이렉트 패스웨이를 많이 증가시키는 쪽으로, 항진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무브먼트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인다이렉트 패스웨이에서는 D2 리셉터만 발현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D2 리셉터가 인다이렉트 패스웨이에 많이 발현된다. 도파민 방출이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D2 리셉터의 활성이 증가되게 되고, 그런데 D2 리셉터는 다 이니비토리였죠. 사이클릭 엔트 레벨을 감소시키고, 포타슘 컨덕턴스 감소시키고, 칼슘 컨덕턴스 감소시키다 보니까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를 억제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는 무브먼트를 억제했는데, 억제를 억제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브먼트를 항진시키는 쪽으로. 도파민에 그러니까 도파민은 다이렉트 패스웨이가 됐건 인다이렉트 패스웨이가 됐건 오버올 이펙트는 다 이 경로를 통해서 무브먼트를 증가시킨다. 즉 살라무스에서 콜텍스로 가는 그 인포메이션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다이렉트 패스웨이와 인다이렉트 패스웨이의 그 도파민과의 상관성에 따라서 파킨슨스 디지즈라는 건 나이그로스티아탈 도파미너직 뉴런의 디제너레이션이다 그러면 요 도파미너직 컨트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D1 리셉터도 액티베이션이 안 되고 D2 리셉터도 액티베이션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브먼트가 떨어진다. 이렇게. 왜? 얘 활성을 통해서 무브먼트를 증가시켰고 얘 활성을 통해서 무브먼트를 억제했는데 얘가 없어지니까 이건 없어지고 무브먼트 억제하던 놈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억제하던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양적으로 도파민 양이 감소하게 되면 운동도 양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재 파킨슨스 디지즈의 어떤 무브먼트 디소더의 패서피지올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그런 D2 리셉터하고 D1 리셉터가 인다이렉트 패스웨이, 다이렉트 패스웨이 어느 정도 익스클루시브 서로 배타적으로 발현을 하고 있는 정도는 이 사진으로도 잘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쥐새끼 사진이지만 다이렉트 패스웨이하고 인다이렉트 패스웨이가 오리진으로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글로브스 팔리투스 입선을 세그멘트를 딱 가서 다음에 아웃풋으로 가는 게 인다이렉트 패스웨이고, 다이렉트 패스웨이는 직접 아웃풋으로 간다 그랬죠. 그게 아주 상호 교차되지 않고 확연하게 나눠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발현되는 리셉터도 보면 D1 리셉터를 발현한 이 부분에서의 그 이뮤노사이트 케미스트리인데, D1 리셉터를 발현하는 놈은 녹색, D2는 빨간 거라 그러면은 완전히 오버랩이 되지 않은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익스프레션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이렉트에는 D1만, 인다이렉트에는 D2만 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랬더니만 요걸 딱 집어서 어떤 학생이 요거는 저기 두 개를 다 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사람이 싫었기 때문에 이건 아티팩트라고 넘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다 패서피지올로지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경과에서 배우겠지만 파킨슨스 디지즈의 심텀은 트리아드가 있습니다. 리지디티, 트레머, 브라디카이네이자. 근데 이 중에 브라디카이네이자 양적인 무브먼트의 양적인 감소의 어떤 증상의 패서피지올로지는 이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D1, D2의 상관관계로 잘 설명이 되는데 트레머나 리지디티 같은 거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파킨슨스 디지즈의 어떤 패서피지올로지는 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놈 저놈 사기를 치는 놈도 많고 스템셀이 어떻다 그러는 놈도 많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성공적이었다면 이 양반들 다 안 죽고 살아있어야지 사실은. 너무 늙어서 죽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왜 그러냐, 유로 디제너레티브 디지다라는 거는 뉴런이 점차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아직 그 죽는 이유는 모르고 그 죽어나가는 걸 방지하는 방법도 못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패서피지올로지에 많이 여러 사람들이 뭐 지인 레벨의 문제다 뭐다 막 떠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다 아직까지는 명확히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내가 무식해서인지 모르지만 다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상황들은 되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MPTP도 그렇고, 왜 들어가서 이놈의 그 MPTP가 MPP로 바뀌고 MPP가 도파미너진 뉴런만 어택을 해서 도파미너진 뉴런만 디제너레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떤 인바이러먼탈 톡신 중에서 MPTP 라이크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파킨슨 디지즈를 일으킬 수 있다. 아주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도파민의 메타볼리즘 과정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도파민이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에 의해서 옥시데이션이 되면
도팩이란 물질로 옥시데이션이 되는데 이때 보면 과산화수소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이 과산화수소라는 거는 라디칼로 스폰테니어스하게 전환이 되죠. 이게 있을 때, 이가에 철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팬텀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라디칼은 뭐예요? 뭐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격을 해서 그 셀을 셀 인저리를 유발하고 죽을 수 있는데 이런 대사가 일어나는 게 어디예요? 도파미너직 뉴런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파미너직 뉴런은 도파민을 쓰면 쓸수록 대사물도 많아지고 만들어지는 라디칼도 그래서 많아지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파킨슨이 잘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익사이터 톡시시티, 옥시데티브 스트레스, 뭐 셀렉티브 블러러빌리티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라디칼 스카벤저나 라디칼을 없애버리는 그런 비타민 C가 아주 대표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 파킨슨 병이 안 생겨야겠죠. 근데 재미를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원 오브 파서빌리티지만 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현재 양리학적 약물 치료에 있어서 신경과에서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그러면 약물 치료고 약물 치료의 근간은 도파민이 아니라 도파민 프리커서인 L도파를 주는 거다. 그런데 이거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증상적인 호전만 기대하지 원래 뉴런이 죽는 거는 오히려 더 악화시킨단 말도 기대할 정도로 왜? 아까 바로 전에 얘기했듯이 메타볼라이트가 만들어지면서 라디칼 하나 더 다리부터 더 만들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걸 구석을 파고 뭐 줄기세포다, 뭐 임플란트다, 뭐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게 그런 순전히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약물 치료의 근간은 그러니까 파킨슨 디지의 근간은 약물 치료다. 그 중에 제일 1차 선택은 도파민의 프리커서다. 왜 프리커서를 주는지는 지난 시간에 BBB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프리커서를 가지고 프리커서 L도파지만 딱 하나입니다. 사실. 프리커서니까 L도파 하나인데 L도파를 줘서 재미가 없다. 그러면 그 차선책으로 쓰는 약물들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약물은 논 도파미너직 테라피다 그래가지고 이 도파미너직 시냅틱 트랜스미션에 표시도 할 수 없는 약물도 사실은 쓰입니다. 안티바이럴 에이전트 쓰고 안티콜리너직 에이전트 쓰고 이런 것들은 옹색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경험적으로 그런 약물들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이스를 우리가 이런 약물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것까지도 내려간다. 또 이런 도파민 리셉터 애고니스트는 보면 프리커서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심플 케미칼이기 때문에 흡수되거나 이런 것도 별로 L도파보다 별로 쉽게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약물 타겟에 델리버리도 쉽게 될 수 있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도파보다는 효과가 훨씬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우리가 고려를 하거나 뭐 이런 정도지 L도파를 대신한다 말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L도파를 쓴다라는 말은 지난 40년 동안 써왔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약물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파민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 얘기했지만 도파민 자체는 BBB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구물질을 준다. 그러면 전구물질을 주면 타이로신도 있고 L도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L도파냐? 전구물질인데 바로 직전 전구물질 주는 게 가장 유리하죠. 바로 도파민의 직전 전구물질이 L도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놈에 들어가는 L도파가 페리페리에서 말초에서 도파민으로 변환되면 여러 가지 어드버스 이펙트도 유발할 수 있고 그러고 또 CNS로 들어가는 L도파의 양도 적어지기 때문에 말초에서의 L도파가 도파민을 변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카비도파를 같이 쓰는 저기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카비도파하고 L도파 병행했을 때하고 보카티오하고
L도파만 썼을 때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양도 훨씬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투여해야 되는 양도 훨씬 많아야 되고, 레보도파만 단독으로 썼을 때는 들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요따만한데 카비도파를 병행했으면 투여량도 적어지고 들어가는 양도 훨씬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카비도파하고를 L도파가 반드시 병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많이 들어가면은 어드버스 이펙트도 많이 나타나는데, 어쨌건 되게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긴가민가 할 때, 이 사람이 파킨슨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 L도파를 줘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이 사람 파킨슨 맞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데,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책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신경과 선생님들이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항상 도파미너직 뉴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L도파가 들어가서 도파미너직 뉴런에 들어가서 거기서 도파민으로 변환이 되고 거기서 방출이 되는데, 어디서 다른 데서 변환될 장소가 없는 거죠. 변환이 됐다간 어드버스 이펙트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 파킨슨스 디지즈라는 건 프로그레시브한, 그러니까 진행적으로 도파미너직 뉴런이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재료를 많이 줘도 재료는 L도파인데 만들 공장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프로덕트인 도파민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공장을 풀가동을 시키는 거죠. 계속 L도파를 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땜빵을 하는데, 그래도 그게 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파킨슨 디지는 물론 예외, 조금 전에 나왔던 것 중에서 마이클 제이 팍스 같은 사람은 되게 젊었을 때 나온 거고 그런 사람은 예외겠지만은, 다행히 이런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질환들이 어디서 많이 노인에서 많이 호발되죠.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하여간 사는 날까지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떤 피치 못할 그런 운명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어. 어드버스 이펙트. 그러니까 온오프 피노미널, 다른 말로 플럭체이션이라고 해요. 레스폰스가 약발이 L도파가 들어가면 아주 그냥 그러니까 반짝하다가 떨어질 때쯤 되면 팍 떨어지고 이런 식. 왜? 공장 수가 줄어드니까 이게 풀가동 공장 수가 줄었는데 풀가동을 하다 보니까 혈중의 도파민 합성, 그러니까 L도파로부터 합성 능력이나 대사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들어간 먹고 난 다음에는 좋은데 조금만 있으면 팍 떨어지는,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그래서 그걸 플럭추에이션, 그러니까 오프 피리어드하고 온 피리어드가 바로 너무 급격히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이상증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히려 원래 파킨슨 때는 운동의 감소가 일어나야 되는데 과도하게 운동이 증가되는데 그 과도하게 증가되는 게 의도된 그런 운동이 증가가 아니라 머리하고 트렁크 쪽에 애브노멀한 무브먼트가, 그리고 또 컨트롤 가능하지 않고 막 이상한 춤추는 것처럼 막 그런 식의 그런 디스키네지아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디스키네지아건 플렉세이션이건 일어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되는 도파미너직 뉴런의 파괴, 계속 조금씩 죽어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는, 그리고 계속 약물을 줌으로 생기는 리셉터 레벨에서, 도파미너직 수용체 레벨에서의 하이퍼센시티비티, 디센시타이제이션 이런 걸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어쨌건 이런 약물들, L도파의 단점은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게 상당히 그런데, 도파미너직 뉴런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때는 아무리 L도파를 줘도 도파민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문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L도파나 이런 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재미를 못 보면 할 수 있다는 게 도파민 리셉터 애고니스트인데 이론적으로 훨씬 더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레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죠.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신경과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쨌건 도파민 리셉터 애고니스트가 그 중에서도 프라미팩솔이나 로피니롤이나 노티고틴 맞네.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도파민 리셉터는 D1, D2, D3에서 5까지 있는데 이런 아고니스트라 그러면은 리셉터 셀렉티비티가 뭔가에 따라서 저기 차이가 있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파민은 D1 리셉터, D2 리셉터,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다 통해서 어떤 무브먼트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서브 타입의 셀렉티브한 아고니스트만으로 가지고는 그런 효과를 또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하여간 뭐 그렇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도파민 리셉터 애고니스트는 L도파의 딸이 붙어가지고 보조적인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지만 어쨌건 이론적인 장점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L도파나 이런 것들이 아미노애시드고 아미노애시드의 어떤 파생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세포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트랜스포터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면 흡수나 이런 것들이 장애를 받는 데 비해서 얘는 심플 케미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하고 그 다음에 말초에서 변환이 되면 부작용이 일어나고 뭐 흡수량도 적어졌죠. 중추로의 이송도 적어졌죠. 그런 걱정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이 다 설명이 그러니까 치료 실제 세라피틱스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쨌건 그래서 삐리리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메타볼리즘을 억제해서 도파민의 파괴를 억제해서 도파민의 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선택하는 게 이제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하고 컴트 이니비터인데 일단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를 보면 중추에 많이 발현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A, B 중에서 B라 그랬죠. 그러니까 B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셀레질린이나 라사질린이 훨씬 더 이런 그 파킨슨스 디지즈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콤트 이니비터, 콤트 이니비터는 마찬가지로 마오하고 모노아민 옥시데이즈하고 콤트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도파민이나 이런 그 카테콜아민을 대사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콤트를 이니비션 해도 마찬가지로 도파민의 양은 증가될 겁니다. 그런데 이 콤트 이니비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BBB를 통과하는 놈하고 안 통과하는 놈. 그래서 엔타카폰 같은 경우는 페리페리에서 즉 BB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페리페리에서만 콤트를 이니비션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데 비해서 톨카폰 같은 경우는 중추에서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추에서와 말초에서 다 하려면 톨카폰을 쓰는 게 낫고 그런데 또 목적에 따라서 다르죠 사실. 말초만 콤트를 이니비션 했을 때 얻는 장점이 뭘까요? L도파가 이리 들어가는 거를 또 많이 증가시켜주겠죠. 굳이 여기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엔타카폰을 통해서 말초에서 이 도파민, L도파의 변환을 억제하는 그런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BBB를 통과하는 콤트 이니비터와 BBB를 통과하지 않는 이니비터를 쓴다 그러면 주로 플럭추에이션을 감소시키는데 주로 오프 피리어드를 감소시켜서 플럭추에이션이나 이런 현상을 L도파의 플럭추에이션을 좀 감소시키는 쪽으로 목적으로 이 콤트 이니비터가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건 콤트 이니비터건 다 단독으로 어떤 파킨슨스 치료제보다는 L도파의 보조 치료제, L도파의 보조 치료제라고 하면 L도파의 치료제라는 무조건 카비도파는 기본이고 그 L도파, 카비도파 복합제의 어떤 어드버스 이펙트를 감소시키거나 치료 효과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나 콤트 이니비터가 사용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전혀 도파민하고 상관없는 도파민의 시내틱 트랜스미션의 그림에다 표시도 할 수 없는 그런 약물들이 이 아만타딘이나 벤지트로핀이나 이런 약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부는 NMDA 리셉터에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고 일부는 머스카닌 리셉터 엔타고니스트로 작용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경험적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험적으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안티파킨슨 드러그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30분 동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할 것 같네요. 그 사고장애. 근데 그래도 제가 믿는 거는 정신과나 신경과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 부분 다 정신과나 신경과에서 약물만 얘기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좀 이상해서 그래서 우리가 스키조프레니아다 그러면 사고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고장애는 그 증상에 따라서 포지티브 심텀하고 네거티브 심텀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정신과에서도 뵙지만 포지티브 심텀이라는 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심텀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환청이 들리는 거, 환각이 보인다거나 막 이런 망상 이런 것들은 포지티브 심텀이고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기능이 없어지는 거는 네거티브 심텀이다. 그래서 무슨 인지 기능의 장애나 말이 적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네거티브 심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포지티브 심텀과 네거티브 심텀을 굳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약물 반응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티피칼하고 에이티피칼 안티사이코틱스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 포지티브 심텀하고 네거티브 심텀에 대한 반응성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모르지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키조프레니아하고 가장 관련돼서 패소피지올로지하고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이 도파민 가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세로토닌 가설입니다. 이 둘 다 도파민 가설과 세로토닌 가설 다 약물 치료 효과의 근간을 둬서 나온 가설들입니다. 스키조프레니아에 대한 도파민 가설이라는 거는 어쨌건 아까 얘기한 센트럴 도파미너직 패스웨이 그 중에서 메소림빅, 메소콜티칼 도파미너직 패스웨이의 오버 액티비티에 의해서 이런 소트 디소더가 발생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 D2 리셉터 엔타고니스트를 썼더니만 아주 효과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컨트롤이 된다. 특히나 포지티브 심텀 컨트롤에는 D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다른 약물이 개발되면서 에이티피칼 기존의 D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이펙트하고는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약물 안티사이코틱스들이 소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주로 그런 약물들은 도파민 리셉터도 블락을 하지만 세로토닌 리셉터를 많이 건드린다. 그래서 도파민도 중요하지만 이 스키조프레니아일 때 세로토닌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한다라고 해서 세로토닌 가설이 대두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도파민의 센트럴 도파미너직 트랜스미션이 우리가 장애를 받아서 소트 디소더가 일어나는데 소트라는 그런 어떤 인지 기능 그리고 그 소트라는 인지 기능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펑셔널 뉴로 아나토미에서 림빅 시스템이나 프론탈 코텍스나 이런 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더군다나 센트럴 도파미너직 패스웨이가 메소림빅, 메소콜티칼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집중적으로 이제 타겟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포지티브 심텀이 나타난다 그러면 메소림빅 시스템의 어떤 도파미너직 하이퍼 액티비티 네거티브 심텀이 나타나는 거는 메소콜티칼인데 사실은 네거티브 심텀은 도파미너직 액티비티가 떨어져서 나온다는 게 더 맞죠. 왜? 있어야 되는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어쨌건 전체적으로 보면 도파미너직 액티비티의 증가가 스키조프레니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도파민 가설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이 네거티브 심텀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림빅 포지티브 심텀만 도파민 가설하고 잘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건
계속 그 패서피지올로지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잘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와서 최근도 뭐 그렇게 최근은 아닌데 벌써 오래됐지만 NMD 리셉터 그 중에서도 NMD 리셉터 특정 서브 타입의 그 리셉터를 락아웃을 시켰더니 이 스키조프레니아하고 쥐새끼 스키조프레니아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에서 스키조프레니아하고 유사한 현상 그 중에 하나가 소셜 액티비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쥐들은 계속 뭉쳐 있는데 NMD 리셉터 서브타입이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그걸 락아웃 시키니까 다 뭉쳐있지 않고 따로따로 다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이 모자라는 거죠. 마차 나처럼. 그래서 스키조프레니아의 모델로 그것도 잠깐 그랬는데 그래서 글루타메이트와 도파민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이 한참 또 됐었는데 지금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스키조프레니아에 대해서 패서피지올로지 팩터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명확히 지금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스키조프레니아 때 쓰는 약물들 그러면 딱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아니고 안티디프레잔트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SSRI로 통칭이 되는 리어테이크 이니비터하고 에이티피칼 안티디프레잔트 이렇게 얘기했듯이 안티사이코틱스에서도 도파민, D2 특히 그 중에서도 D2 리셉터 엔테고니스트로 대별이 되는 티피칼 안티사이코틱스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걸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세로토닌도 갖다 붙이고 뭐 도파민도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설명이 가능한 게 에이티피칼 안티사이코틱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티피칼 안티사이코틱스가 오래됐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어떤 건강에 있어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약물을 꼽아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페니실린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안티바이오틱스의 어떤 인펙셔스 디지즈가 모탈리티 레이트를 많이 점유하고 있을 때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페니실린에 필적할 정도로 이런 정신과 영역, 정신 영역에서 꼽는 게 이 티피칼 안티사이코틱스입니다. 그래서 티피칼 안티사이코틱스의 프로토타입은 이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건데 1954년도에 이제 개발이 돼서 바로 몇 년 안으로 다 시판이 됐는데 그만큼 빨리 시판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기여는 뭐냐면은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그러니까 영화나 아니면 시대적인 배경이 옛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신병을 많이 보여주는 거면 대부분의 이 정신병 환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둬놓거나 때리거나 전기로 지지거나 물에 빠뜨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굶기는 것도 그것도 모자라서 인슐린 줘서 샥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가두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이 클로로프로마진이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왜 가뒀을 거예요, 이 사람들? 포지티브 심 때문에 망상이나 이런 게 있고 망상이 있으니까 저 새끼가 나 죽일 것 같아 이러면서 쑤시고 뭐 받고 뭐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건 제 해석입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가둬놨겠죠. 문제를 일으키니까. 근데 그 가뒀의 원인이 되는 포지티브 심텀을 이 클로로프로마진이 완전히 해결해버렸어요. 거의 거짓말 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둬서 그 비인간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스키조프레니아를 치료를 하는 게 그때까지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는데 그래도 효과는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이 이 클로로프로마진이 포지티브 심텀을 해결하고 그러니까 갇혀있던 환자들을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다 사회로 다시 환원시켰어요. 복귀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물론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겠지만 약을 먹어야지. 그래서 그런 임팩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다. 그래서 페니실린만큼 필적할 정도로 아주 이쪽에서는 중요한 약물 중에 하나가 이 클로로프로마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클로로프로마진 계통의 약물을 우리가 티피칼 안티사이코틱스 그리고 D2 리셉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는 Y축에다 D2 리셉터 어피니티를 놓고 이 디소시에이션 컨스탄트라는 건 뭐예요? 어피니티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소시에이션 컨스탄트가 크면 어피니티가 낮은 거죠. 그것과 이쪽에 도즈라는 건 뭐예요? 포텐시를 대변하는 거죠. 포텐시와 리셉터 어피니티를 보면 거의 포인트 999의 스트롱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안 보이는 놈도 있죠. 그래서 이 안 보이는 놈을 띄워서 에이티피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는 또 에이티피칼이 여기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왜? 걔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부는 D2하고 어피니티가 있지만 다른 약물을 딱 없애버리고 보면 걔는 이런 식으로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지만 어쨌건 D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들을 쭉 모아가지고 안티사이코틱 포텐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스트롱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약물들이 있고 그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D2 어피니티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도파미너직 패스웨이는 메소콜티칼이나 메소림빅만 있는 게 아니었죠. 나이그로스티아탈도 있었고 튜브로 인프니블라도 있었고 뭐 에어리오포스트레마도 있었고 거기까지 다 블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티브 심텀 잘 컨트롤 되는데 이런 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의 단점은 뭐냐면 다른 도파미너직 시스템도 차단이 돼서 예를 들면 나이그로스티아탈 패스웨이의 도파미너직 시스템이 차단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킨슨스 심텀이 나오겠죠. 투별로 인푼디블라 패스웨이의 도파미너직 시스템이 차단이 되면 프로락틴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갈락토리아나 자이네코마스티아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놈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는 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 그 중에 상징적으로 이 할로페리돌 정도는 이름을 알아둬야 되는 약물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티피컬의 전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도파민 리셉터를 매개로 한 온타겟 즉 나이그로스티아탈이나 투베로 인푼디블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어나는 온타겟 어드버스 이펙트뿐만 아니라 다른 리셉터, 머스카린 리셉터나 히스타민 리셉터나 이런 다른 아드레너직 리셉터나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일어나는 오프타겟 어드버스 이펙트까지 종합하면 되게 많은 어드버스 이펙트를 심각한 어드버스 이펙트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진다는 거죠. 약물 그 수능도가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먹으면 사고는 많이 개선이 되는데 다른 쪽으로 신체적으로 너무 아픈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타겟 어드버스 이펙트라면 센트럴 도파미너직 시스템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기가 도파미너직 시스템이 차단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뭐 익스트라 피라미달 이펙트 이건 파킨슨스하고 비슷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하이포살라무스에서도 도파미너직 투버로 인푼디블라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관련된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 하이포살라무스에 있는 도파미너직 리셉터가 차단이 되면 이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에 교란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아주 극심하게 심각한 교란이 왔을 때는 유로렙틱 말리그넌트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유로렙틱은 안티사이코틱스하고 동일한 말인 과거에 썼던 텀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이상증도 파킨슨에 더 나가서 운동 이상증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정신병 약물 안티사이코틱스에서 일어나는 이런 운동 이상증을 타디브 디스키네지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도파민화, 센트럴 도파민화에서 차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프타겟 어드버스 이펙트는 많이 알려진 게 머스카니닉 리셉터하고 알파 아드레너진 리셉터입니다. 머스카니닉 리셉터 차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알파 아드레너진 리셉터 차단에 의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유해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되게 많은 거죠, 사실은. 유해작용이. 이런 유해작용들을 패턴을 보면은 뭐 뻔한 얘기겠지만은 주로 온타겟 어드버스 이펙트는 D2 어피니티가 큰 것들이 주로 그런 온타겟 어드버스 이펙트가 강하게 많이 나타나고, D2 어피니티가 낮은 것들은 오프타겟 어드버스 이펙트가 많이 나타난다. 전체적인 어드버스 이펙트의 양상을 보니까 그것조차도 D2 리셉터 어피니티하고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파마코키네틱스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많으니까는 약물 그 수능도나 이런 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또 안티사이코틱스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아니라 회사들이. 그런 중에 하나가 이 클로자핀이었어요. 사실은 클로자핀이 소개된 거는 되게 뭐 조금 전에 얘기한 클로로프로마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월한, 그러면서도 어드버스 이펙트는 적은 것 같았는데 치명적으로 페이탈한 어드버스 이펙트가 있어요. 에그라뉴로사이토시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위드드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이 에그라뉴로사이토시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이런 그때 향수의 옛날 생각에 이런 되게 효과가 좋았던 안티사이코틱 이펙트가 좋았던 것들을 생각해서 개발해낸 약물들이 에이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얘네들은 이 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가 이렇게 D2 리셉터 어피니티하고 포텐시 사이에 스트롱 코릴레이션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D2 리셉터에 대해서도 약간의 어떤 어피니티는 보이지만 그 어피니티하고 포텐시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리셉터, 세로토닌 리셉터나 뭐 온갖 작동상의 리셉터를 다 건드리고, 그 중에서는 또 설명을 위해서 D2 리셉터가 아니라 D4, 뭐 D1 뭐 이런 식으로, D5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 에이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에이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의 타겟이 어떤 리셉터라는 게 아니라 D2 리셉터는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시험 볼 때. 그래서 나오는 게 세로토닌 가설 중에서도 5HT2 리셉터에 포커스를 둔 가설이 나오고, 도파민 리셉터 중에서도 다른 서브타입의 도파민 리셉터를 타겟으로 하는 설명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에이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포지티브 심텀 컨트롤도 되지만 네거티브 심텀도 잘 컨트롤, 어느 정도는 효과적이다. 어느 정도는 효과적인 게 상당히 상대적이지만 티피칼보다는 효과적이다. 그리고 어드버스 이펙트, 되게 심각했던 티피칼에서 어드버스 이펙트가 많이 개선이 없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그 어드버스 이펙트가 많이 개선됐다라는 걸 설명하는 가설 중에 하나가 앞서 뭐 5HT2 하이포테시스나 D4 하이포테시스보다도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패스트 디소시에이션 하이포테시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D2나 이런 D2나 기타의 그 도파민 리셉터에 대한 어피니티가 있는데 어피니티가 이렇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어피니티가 강하지 않다는 거는 오플레이 컨스탄트가 되게 크다는 거죠. 빠르다는 거고 디소시에이션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붙기는 붙는데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까 토닉하고 페이징 리리즈를 세로토너지하고 노르에피네프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도파민도 방출이 되는 패턴이 토닉 리리즈 패턴이 있고 페이지칸 리리즈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소시에이션이 빨리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약하게 토닉한 릴리즈는 도파민을 잘 막는데, 왜? 도파민 양이 적으니까 로우 레벨로 존재하니까 이런 것들 잘 막는데, 페이직하게 대량으로 방출되는 도파민의 양은 도파민은 잘 차단을 못한다는 거. 쪽수가 밀려서 떨어져 나가니까. 왜? 디소시에이션 컨스탄트가 커서 빨리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하는 게 아이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의 기전을 설명하는 게 이 패스트 디소시에이션 하이포테시스라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사실은. 리셉터 레벨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건 아직까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잘 모른다. 하여간 어쨌건 그래도 하여간 또 다른 D2 말고 또 다른 서브 타입의 도파민 리셉터 혹은 세로토닌, 그 중에서도 5HT2 리셉터가 가장 그럴듯하게 에이티피칼 안티사이코틱스의 타겟으로 되지만 더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설이고 D2 리셉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에이티피칼의 양리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뭐 다 계속 종합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뭐 이런 상황들을 도파민 리셉터하고 그 도파민 리셉터가 중추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무먼트 컨트롤하고 소트다. 그래서 뭐 이런 약물들이 레보도파를 쓰는 이유, 그 다음에 스키조프레니아에서 티피칼 안티사이코틱스의 이유, 그 다음에 그걸로 단점이 너무 많아서 보완되는 에이티피칼 안티사이코틱스의 특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여간 뭐 얘기한 거고, 그냥 도파미너직 트랜스미션만 본다면 도파미너직 트랜스미션을 항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방법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그냥 콜리너직 트랜스미션에서 나왔던 보툴리누스 톡신도 마찬가지로 다 타겟팅을 할 수 있습니다. 요 과정은 TTX도 마찬가지, 뭐 다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쓰지 못할까요? 들어갔다가 중추의 도파미너직 시스템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하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리 까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체 다 시냅틱 트랜스미션, 도파미너직뿐만 아니라 모든 시냅틱 트랜스미션에 이런 것들의 영향이 나타난다면 케이오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스템에. 그렇기 때문에 선택성이 문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잘 피해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L도파하고 카비도파. 시스템하게 주지만 특정 트랜스포터가 들어있고 그걸 통해서 L도파는 도파미너직 뉴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셀렉티비티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인 셀렉티비티는 여기가 제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참 안티파킨슨스 드러그로 도파민 리셉터 애고니스트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무식한 전구 물질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압도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거, 그런 것이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